톨스토이는 평생 어떻게 살 것인가에 관해서 탐구를 했습니다. 그의 탐구에서 문명과 자연, 삶과 죽음은 시줄과 날줄의 역할을 합니다. 이 네 가지 키워드는 충돌하고 대립하고 얽히고 설키면서 톨스토이 특유의 삶에 대한 지극히 현세적인 철학, 흔히 도덕이라고 말하는 그 현세적인 철학을 구축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네 가지 키워드 중에서 문명이란 무엇인가? 톨스토이는 문명에 대해서 아주 자세한 언급은 하지 않습니다. 그냥 다 아는 사실 정도로 넘어갑니다. 생존에 필요한 거의 모든 것입니다. 도구, 기술, 과학, 제도, 종교, 예술에 이르기까지 거의 사람이 만드는, 사람의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은 문명으로 분류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자연은 무엇인가? 문명이 아닌 모든 것입니다. 자, 자연은 그러니까 아름다운 자연, 그 목가적인 자연도 자연에 속하고, 자연력이라고 부르는 엘리멘트라고 부르는 그것, 폭풍, 눈보라 이런 모든 것도 다 자연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톨스토이는 이렇게 문명과 자연을 두 가지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대립축으로 보았습니다만은, 원숙기에 들어서면서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것은 이 두 가지 외에 다른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점차 더 강력하게 느끼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의식이라고 부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의식, 영혼, 정신 혹은 이성적인 의식, 이 모든 것이 톨스토이에게는 자연과 문명 그 사이에 있는 어떤 것이 되겠습니다. 그가 말하는 것을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세계에는 육체적인 것 이외에 육체에 생명을 주고 육체와 밀접하게 이어져 있는 육체적이지 않은 어떤 것이 있음을 우리는 안다. 육체와 이어진 육체적이지 않은 이 어떤 것을 우리는 영혼이라 부른다, 이랬습니다. 자, 어떻게 살 것인가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톨스토이는 이 의식의 문제, 영혼의 문제로 깊이 파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가장 밑바닥에서 그가 발견한 것은 도덕이었습니다. 그럼 왜 그 가장 밑바닥에서 도덕을 발견했는가? 그것은 문명과 자연의 대립만으로는 인생을 설명할 수 없었고, 또 어떻게 하면은 제대로 참되게 정말 사는 것답게 사는가의 문제에 대해서도 답도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도덕이라는 문제가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는 얘기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바로 죽음의 문제입니다. 도덕의 심연에 가장 그 근원적에 있는 것은 죽음의 문제였습니다. 죽음의 문제는 삶의 문제와 동일한 것이죠. 삶과 죽음은 톨스토이에게 있어서 인생의 양면이었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와 어떻게 죽을 것인가는 동일한 문제의 양면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어떻게 살 것인가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문명, 자연, 도덕의 삼중 코드를 사용했는데, 이것은 곧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풀기 위한 삼중 코드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톨스토이의 문명관, 자연관, 도덕론 그리고 인생론을 말할 때는 반드시 죽음의 문제를 함께 논해야 되는 것도 이 때문인 것입니다. 자, 죽음에 관해서 정말로 많이 생각했고 죽음에 관해서 많이 썼습니다. 톨스토이의 대표작 중에는 죽음이 들어가는 제목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살펴보게 될 세 죽음, 이반 일리체 죽음이 그렇고, 주인과 하인이라고 하는 그 말년의 작품도 대단히 강력하게 정말 임팩트 있게 죽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뿐이 아니라 톨스토이의 대작들 전쟁과 평화, 안나 카레니나를 보면은 예외 없이 죽음을 묘사하는 장면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서서히 진행되는 죽음, 임종의 장면, 이런 것들이 반드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연구자들은 그를 가리켜서 죽음의 시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톨스토이의 전 작품을 죽음과의 대화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새 죽음은 1859년에 발표된 좀 상대적으로 초기 작품입니다. 여기에 죽음이 묘사가 됩니다. 세 죽음이니까 세 가지 죽음이 되겠는데요. 문명화된 죽음, 자연화된 죽음, 그리고 자연의 죽음입니다. 자, 중병을 앓고 있는 귀부인은 문명화된 죽음을 대표하고, 오랫동안 자리에 누워 있었던 마부의 죽음은 자연화된 죽음이고, 나무의 죽음은 자연의 죽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이 작품은 4개의 단락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장이라고 하기엔 좀 짧습니다. 이게 워낙 단편이기 때문에. 그런데 참 이상하죠. 죽음은 3개인데 왜 4개의 장일까요? 귀부인을 묘사하는 부분은
장이 2개가 할애가 됩니다. 그건 즉 무슨 뜻이냐면은 귀부인의 죽음은 가장 길고 가장 복잡하고 가장 할 얘기가 많고 그러니까 결국 가장 고통스럽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귀부인을 다루는 챕터가 그만큼 긴 것이죠. 다시 말하면은 귀부인은 오래 산 것이 아니라 오래 죽은 것입니다. 문명은 죽음을 해결하거나 죽음을 위로하거나 죽음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연장시킨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부의 죽음을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부는 조금 나을까요? 조금 낫기도 하고 뭐 아닌 것도 같고 그런데요. 자, 마부는 생로병사의 위대한 법칙을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연에 가까운 존재이며 또한 자연에 가까운 방식으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과잉이라는 게 없다는 것이죠. 삶과 죽음의 공존, 생로병사의 수용, 과잉의 부재는 마부의 죽음을 귀부인의 죽음보다는 조금 그래도 도덕적으로 만들어준다. 이것이 자연에 조금 더 가까운 죽음이다. 이것이 톨스토이가 전달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나무의 죽음은 어떤가 한번 보겠습니다. 과잉도 없고 거짓도 없습니다. 철저한 순리만이 있습니다. 태어나서 자라서 죽는다는 그 자연의 법칙만이 있습니다. 아무런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거래도 없습니다. 그냥 자연의 법칙을 순수하게 받아들여 자연으로 돌아가는 나무가 있을 뿐이고 바로 이 때문에 톨스토이는 나무의 죽음이 가장 아름답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무는 평화롭고 고상하고 아름답게 죽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고 허세 부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게 톨스토이가 나무의 죽음에서 느꼈던 그런 대목이 되겠습니다. 자, 이 대목 어떻게 읽으면은 좀 멋지기도 합니다. 뭔가 좀 초연한 그런 모습, 정말 이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이것. 그러나 또 조금 자세히 읽어보고 좀 오랫동안 생각을 하면 과연 이것이 이상적인 죽음의 모습인가 하는 반론이 조금씩 생기기도 합니다. 나무의 죽음이 아무리 평화롭고 순리를 따르는 것이라 하더라도 여기엔 지금 뭔가가 하나 빠져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바로 의식인 것이죠. 그렇다면은 톨스토이는 여기에서 어떤 식으로 더 나가야 되는 것인가? 이때부터 톨스토이가 추구했던 것은 바로 이 어떤 공백들, 의식의 공백, 이 공백을 채워줘야 할 무언가를 찾는 긴 여정이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새 죽음 이후로 톨스토이의 이러한 노력과 탐구는 여러 다른 방식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카자크 사람들은 그 중에 하나인데요. 잠깐 그 카자크 사람들의 내용만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모스크바 사교 생활에 염증을 느낀 올레닌이라고 하는 24살 먹은 청년이 모스크바 도시를 등지고 카프카즈로 떠나서 인생의 의미를 찾는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카프카즈에서 처음에는 그 사람들의 그 자유분방한 삶, 자연에 동화되어 자연과 함께 사는 삶에 매혹당합니다. 그러나 한동안 있다가 그는 거기서 자신은 그렇게 살 수도 없거니와 그렇게 살아서도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그가 찾았던 것, 모스크바가 결의하는 도덕, 그것이 거기에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카자크 사람들 그리고 새 죽음에 등장하는 자연 및 자연화된 사람들이 문명화된 삶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없는 이유는 의식의 부재, 그런 것입니다. 순리, 조화 같은 것들은 아름답지만 인간적인 선택, 의식, 추구, 도덕이 합쳐지지 않으면 그것은 무의미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톨스토이에게 의식이란 선을 향한 추구, 각성, 도덕, 윤리 모든 것을 아우르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결국 어떤 식으로든지 마무리가 지어지는 것은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라는 소설을 통해서입니다. 자, 주인공은 이반 일리치입니다. 이반 일리치는 45세입니다. 판사입니다. 여지껏 굉장히 훌륭하게 참 편안하게 유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근데 이 시점에서 갑자기 불치병에 걸리게 됩니다. 불치병에 걸리면서 그는
이제 비로소 자기 삶을 들여다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토록 여지껏 편하게 참 승승장구하는 삶을 살았는데 이게 아니로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육체적인 고통 못지않은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리다가 마침내 임종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이반 일리치의 삶을 한 문장으로 톨스토이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제 2장의 서두에서 나오는 문장인데요. 참 명문장입니다. 이반 일리치의 지나간 삶은 대단히 단순하고 혹은 순탄하고 평범했고 그래서 대단히 끔찍했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Следующая история жизни Ивана Ильича была самая простая и обыкновенная и самая ужасная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라고 하는 이 접속사입니다. 러시아어 접속사 이는 그리고도 되고 그래서도 되는데 여기서는 아주 절묘하게 그래서가 됩니다. 자, 대단한 역설이죠. 이반 일리체 지나간 삶은 단순 소박하고 평탄하고 순조롭고 유복했다. 그래서 좋았다가 아니라 그래서 끔찍했다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부터 문제 제기가 되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단순하고 평범하고 유복한 그 삶이 뭐가 그래서 끔찍한 것이 됐냐 하는 것이 사실은 이 소설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 삶은 한마디로 문명화된 삶이었습니다. 이 문명화된 삶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부도덕합니다. 부도덕한 이유는 그것은 죽음을 회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질병 앞에서 그리고 죽음을 의식하기 시작하면서 이반은 다른 식으로 삶을 살펴보기 시작을 합니다. 죽음의 직시죠. 맹장 문제도 신장 문제도 아니야. 삶 그리고 죽음의 문제야. 그래 더 이상 나 자신을 속일 필요가 어디 있단 말인가. 자, 이때부터 처절한 소외 속에서 처절한 고독 속에서 이반은 마침내 죽음을 의식하면서 자아와 직면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직접 보게 되는 것이죠. 이제는 자신을 속일 필요가 없습니다. 생사의 문제 앞에서 이제까지 나를 속일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속일 필요가 없으니까 남들도 속일 필요가 없는 것이죠. 바로 이때부터 이반에게는 진실된 성찰의 시간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때부터 그가 되돌아보는 그의 삶은 여지껏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그려지게 되는 것이죠. 어디에 있는 거지? 죽음이라니. 그게 뭔데? 그 어떤 두려움도 없었다. 죽음도 없었기 때문이다. 죽음이 있던 자리에 빛이 있었다. 바로 이거야. 그는 갑자기 큰 소리로 말했다. 기쁘다. 까까야 라도스지. 한순간 이 모든 일이 일어났고 그 순간이 지니는 의미는 이후 결코 바뀌지 않았다. 끝났습니다. 누군가 그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그는 그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그 말을 되풀이했다. 죽음은 끝났어 라고 그는 자신에게 말했다. 더 이상 없어. 그는 숨을 한 차례 들이마셨다. 절반쯤 마시다 숨을 멈추고 긴장을 푼 후 숨을 거두었다. 사실 인간의 일생이라는 것은 삶과의 사투이자 죽음과의 사투이기도 합니다. 이반의 일생도 마찬가지죠. 이반의 생물학적 존재가 끝나는 것은 그러나 생명의 끝이기도 하지만 죽음의 끝이기도 합니다. 톨스토이는 영혼불멸이라든가 하는 그런 종교적인 관념에 전혀 의존하지 않으면서도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생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 속에 있던 어떤 것이 죽음을 끝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끝난 죽음은 시간의 흐름을 벗어납니다. 예술가로서의 톨스토이의 힘은 그가 초월이라든가 신비, 영혼이라는 단어를 전혀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초월성을 이야기한다는 데서 다시 한번 확인됩니다.